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30대 초반이라는 꽤 젊은 나이에 벌써 초등학생 아이를 두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아의 초등학생 아들을 둔 30대 초반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한쪽 귀에 보청기를 껴야만 생활이 가능한 5급 청각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이런 비밀을 갖고 있는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사연들을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어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어렸을 적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무남 동녀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왔습니다. 외동이었기에 제가 받은 아버지의 딸 사랑은 대단하셨는데요. 항상 학교에 갈 때마다 차로 데려다 주시고 학교 후 학교 근처로 다니던 학원 수업까지 마치면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제게 맞춰 데리러 와주셨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저를 그렇게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시곤 하셨죠. 당시에는 주변 친구들이 그런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였지만 사춘기 시절에는 그런 아버지의 과잉 보호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17살 때 여느 때와 같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선 아버지 차를 타고 가던 날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날 보충 수업을 한지라 수업이 평소보다 늦게 끝났었고 해는 다 저물고 날이 어둑한 밤길이었어요. 낮에는 비가 내렸던 터라 노면은 매우 미끄러웠고 안개도 자욱한 탓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마침 맞은편에서 빨간 차 한 대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질주했고 꼭 술을 마신 것 마냥 차가 비틀거렸어요. 그러다 중앙선까지 넘어 아버지 차를 들이박을 뻔하였고 그 차를 피하려 아버지는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었죠. 결국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사고의 원인이던 빨간 차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뒤집어진 차 안에서 안전벨트에만 의존한 채 빨간 차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당시에는 블랙박스가 의무화되기 전이었기에 차량에 블랙박스는 없었고 사고의 원인이던 빨간 차량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사고와 함께 정신을 잃었던지라 기억나는 것은 그뿐이었답니다. 아버지는 사고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들은 말로는 조금만 일찍 발견되었다면 어쩌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전했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잠시 멈춰섰다가 쌩하고 지나가 버린 그 빨간 차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청각을 잃고 뒤집어진 차 안에서 계속 갇혀있던 트라우마로 폐소 공포증을 앓아야만 했습니다. 이후로도 악재의 연속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떠난 것만으로도 힘에 겨워했던 저희 모녀 앞에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이 저희를 따라다녔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은 알고 보니 자금의 80%가 부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출과 각종 어음 등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아버지의 갑작스런 부재로 공장은 순식간에 부도가 나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아버지의 보험금으로도 그 빚들을 전부 메꿀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있을 땐 살살 아부해가며 도움을 받던 친척들은 막상 저희 집이 망하게 되자 나 몰라라 하기 일쑤였고 큰 기술이 없이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며 급한 대로 남의 집 가사 일을 도우는 파출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껏 고생 없이 사시던 엄마였는데 남의 눈치나 살피며 일을 하는 게 딸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엄마를 챙길 여력 없이 저 또한 상황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때 그 사고 이후로 안 그래도 조용하던 제 성격은 눈에 띄게 소심하게 변해버렸고 한쪽 청력도 잃고 나니 그런 제 모습들은 당시 또래 아이들에게 큰 놀림거리였죠. 저는 고등학교 내내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였고 꽤 암울한 나날들을 보냈었어요.
그 삶에 지쳐버린 저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저만 바라보고 사시는 엄마를 생각하니 그리 쉽게 제 삶을 놓을 수도 없었어요. 학교 성적도 급격하게 떨어졌고 현재 제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던 저는 일찌감치 대학의 꿈을 포기했죠. 대신 홀로 힘겹게 일하는 엄마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19 모두가 수능을 준비할 때 저는 고시 준비를 하였고 코피가 터질 정도로 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덕분에 9급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인기가 대단해서 9급이어도 경쟁이 많이 센 편이었죠. 그래도 저는 장애 전형으로 겨우 합격하였고 제 장애가 일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최종 면접에도 큰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공무원 시험 합격은 제 암울했던 학창 시절의 기억 속에 그나마 제일 위안이 되던 일이었어요. 중간에 회사를 깨고 파출부 일을 하시던 엄마는 어떤 집에서 엄마가 일을 하는 게 꼼꼼하니 깨끗하게 일 처리를 잘한다며 아예 엄마를 지정으로 회사를 끼지 않고 엄마만 독단적으로 계약을 하였고 단독으로 한 집에서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수수료를 떼어봤던 회사가 빠지니 엄마가 받는 금액은 전보다 나아졌죠. 전 공무원 합격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엄마에게 전해주려 엄마가 일하는 그 집 앞에 퇴근할 시간에 맞춰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를 누구냐는 듯 바라보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가 있었죠. 그게 바로 지금 제 남편입니다. 전 저희 엄마가 일하던 그 집안의 남자와 결혼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고 결혼 후의 삶은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후 저는 가끔씩 그 집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고 몇 번 그냥 지나치다가 남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본인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딸인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닮았다고 하면서 집 안으로 초대를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끈질기게 괜찮다며 날이 추우니 들어와 기다리라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집 안에 발을 들이게 되었죠. 집 안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규모가 컸어요. 넓게 펼쳐진 마당을 지나 현관이 나왔고 그 안에 운동장같이 넓은 거실이 나왔어요. 엄마가 남편과 함께 들어오는 저를 보더니 꽤나 놀라하시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날 지금의 시부모님을 처음 보았어요. 꽤나 인자해 보이시던 아버님과 생각보다 젊어 보이던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과일을 먹고 있었고 저를 보더니 누구인지 남편에게 물었죠. 남편은 제가 엄마의 딸이라는 걸 말해주며 저번부터 저희 엄마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걸 보았다며 날이 꽤나 추우니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때 저를 위아래로 훑던 시어머니의 따가운 눈빛이 그닥 곱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래도 아버님만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김씨 딸이구만. 김씨에게 얘기는 들었어요. 이번에 공무원 합격했다면서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지입니다. 그래요, 은지양. 반가워요. 시아버님은 허허 웃으며 제게 악수를 청하셨고 저는 얼떨떨해하며 악수를 하였어요. 그게 저와 제 시댁의 첫 만남이었어요. 이후 남편이 먼저 제게 연락처를 물었고 꾸준히 연락이 왔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이미 군대까지 다녀온 오빠였죠. 저에게 한쪽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서슴지 않게 저를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고 덕분에 저 또한 경계를 풀고 오빠 동생으로 지내며 사이를 좁혀갔어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하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였고 남편은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20대이기에 할 수 있는 풋풋한 연애를 하였고 남편이 엄마가 일하던 집 아들이라는 사실만 빼면 너무나 완벽하였죠.
그렇게 1년이 조금 넘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지금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런 혼전 임신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나마 저를 예쁘게 봐주던 아버님은 곧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들떠 보이셨지만 어머님은 볼품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없다며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반대하셨어요.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디 순진한 얼굴을 하고선 우리 아들을 깨어 임신을 해? 내가 너 같은 집구석에 장가 보내려고 우리 아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보아하니 우리 집이 좀 산다 싶어 이때다 하고 아들 꼬셨나 본데 어림도 없을 줄 알아. 애는 당장 지우고 다신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시어머니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당시 시어머니의 심정도 이해는 갔기 때문에 저는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봐도 귀한 부잣집 도련님을 꼬드긴 신데렐라를 꿈꾸는 여우로 생각을 했을 테니 말이에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래도 우리 손주를 품고 있는 아이인데 좋게 생각합시다. 그나마 아버님이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셨죠. 지금 아들에게는 미안한 사실이지만 솔직히 그때 당시에 저도 아이를 지워야 하나 싶었어요. 어렵사리 시험 보고 들어간 공무원이라는 자리인데 일을 시작한 지 오래 지나지도 않아 경력이 단절될 게 안 봐도 뻔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반대하셨거든요.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가 무섭고 두려웠죠. 엄마도 제가 그 집에 시집 가는 걸 원치 않아 하시는 눈치셨어요. 그 집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기에 제가 고생할 거라는 걸 지레짐작하셨을 테니까요. 그래도 이미 자라난 생명이고 내 새끼인데 어떻게 지우나 싶고 또 남편도 자기가 잘할 테니 아이를 낳자며 설득하였기에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믿어보고자 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겠다 하자 엄마도 제 뜻을 따라주겠다 하셨고 이제 남은 허락은 시어머니 뿐이었어요. 모두가 허락하니 어머님도 내키지는 않지만 아이를 가졌다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겠다며 대신 시댁에 살며 하던 일을 관두고 살림을 배우라 하셨죠. 그땐 남편도 아직 대학생이었기에 시댁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저 또한 너무 어렸기에 시모의 말대로 살림을 배워 아이를 키워나가야 했어요. 하여 남편도 저도 시모의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 채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제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죠. 시부모님은 사돈까지 되었는데 계속 저희 엄마를 집에서 일하게 하기가 곤란하다며 엄마를 더 이상 쓰지 않으셨어요. 대신 엄마가 하던 일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시키셨죠. 뱃속에 손주가 있음에도 아랑곳 않고 걸레질이며 손빨래며 몸에 무리가 가는 모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시키셨어요. 살림을 알려주겠다는 맹목하에요. 하지만 정작 알려주겠다고 말하던 시모는 소파에 편히 누워 제게 커피 좀 가져와라, 출출하니 먹을 것 좀 해와라 등 잡다한 심부름이나 시켰고 아무런 힘이 없던 저는 그저 묵묵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집은 2층 끝에 복층을 따라가면 작은 다락방이 있는 꽤 큰 저택이었고 이렇다 보니 청소 한번 하는 것도 커다란 일이었어요.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만드는데 시모는 옆에서 거들기는커녕 얄밉게 간을 보더니 간이 너무 싱겁다는 둥 야채를 반드시 썰라는 둥 잔소리만 늘어났어요. 하루는 연신 헛구역질이 나와 괴로워하는데 옆에서 걱정은커녕 빈정대는 어투로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한 맘고생을 하였어요. 아니, 임신이 뭔 유세라고 헛구역질이야. 이거 음식하기 싫어서 꽤 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입덧할 시기라 헛구역질 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니? 파출년 딸년 주제에 순진한 얼굴로 우리 아들을 꼬시기나 하는 년이 뭔 여우짓을 못하겠어. 아휴. 끝내 혀를 차대는 시어머니였죠.
저는 결국 서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우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를 때렸니? 뭘 어쨌다고 눈물을 흘려? 어서 그치지 못해? 너 울 거면 시끄럽게 내 앞에서 울지 말고 네 방 들어가서 울어. 저는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마저 눈물을 훔쳤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어디 하소연할 데가 딱히 없었기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말을 했죠. 남편에게 무언가 바래서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저 제 편에서 위로해주고 생각해주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돌아온 말은 제가 바란 것과는 정반대의 말들이었죠. 엄마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당신이 거기서 갑자기 울어대면 엄마가 당연히 황당하지. 제가 시집을 온 뒤에 시어머니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혼인신고서에 도장이 마르자마자 변해버린 남편 때문이었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마냥 굴던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제 일에는 그저 무신경하고 항상 자기 엄마 입장에서만 생각하더라고요. 가재는 개 편이라더니 남편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었죠. 뱃속 아기 때문에 입덧을 한 걸 헛구역질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서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 알겠어. 뱃속 애기 생각해서라도 너무 열내지 말고 좀 앉아서 쉬고 있어. 저는 남편에게 울분을 토해내며 말하였고 그제야 저를 다독여주는 남편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얘기까지 눈치 없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전하는지 이후 시모는 제게 더 심한 히스테릭을 부렸어요. 예, 너는 그새를 못 참고 그걸 동훈이한테 일러 바치니? 너 한 번만 더 이런 시답지 않은 일로 동훈이한테 말하기만 해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오늘은 화장실 청소나 제대로 해. 알겠어? 이러한 사소한 일들도 시모에게 다 말하는 남편은 항상 남이 차려주는 밥상에서 하루에 3끼 갓 지은 따끈한 밥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부잣집 도련님 아니랄까봐 반찬들도 그릇에 정갈하게 내놓은 것들만 입에 대었죠. 그리고 뭐 하나 결정하는 일이 있으면 사사건건 어머님을 들먹이면서 항상 어머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어머님의 의견대로 진행했어요. 마마보이도 이런 마마보이가 없었죠. 연애할 때에는 이런 마마보이인 줄 몰랐는데 결혼 후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왠지 남편에게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당시에는 너무나 어렸고 남편이 첫 남자이다 보니 사람 볼 줄 몰랐던 거죠. 제가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배가 꽤나 불러오른 저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었고 극심한 통증이 몰려와 응급실로 달려갔죠. 장작 40시간 동안 진통을 하였어요. 오랜 진통 끝에 아이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자 의사 선생님께서 제왕절개를 제안하셨고 오랜 진통에 지쳐버린 저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듣고 잠시 나갔다 온 의사 선생님은 보호자가 완강히 거부하셔서 수술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6시간의 고통을 더 겪은 뒤에야 제 아들을 어렵게 볼 수 있었죠.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이를 제왕절개하면 아이큐가 더 떨어진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제 걱정보다는 본인 욕심을 채워 완강히 수술을 거부했다 하더라고요. 본인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는 제 남편은 제 의견보다는 어머니의 말을 따른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이 용품들까지 전부 제 의견보다는 어머님의 의견을 따라 샀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했어요. 어쩜 이리 사랑스러운 생명체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들이 까르르 웃을 때마다 제 묵은 채증이 다 풀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런 제 천사 같은 아들도 밤만 되면 하늘이 떠나가라 울어댔고 도통 잠을 제대로 청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아들을 봐주기는커녕 시끄럽다며 밖에서 보라고 저와 아들을 방에서 내쫓았고, 저는 행여나 시부모님이 깰까 조심스레 아들을 달래주었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니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 십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 꼴을 쉽게 봐주지 않는 시어머니였죠. 얘, 왜 청소를 하다 말고 졸고 있어? 밤마다 지민이가 울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어머님, 저 이거 청소 마저 다 하고 잠깐만 지민이랑 같이 낮잠 좀 자고 오면 안 될까요? 낮잠은 무슨 낮잠이야! 애 재우고 밀린 빨래나 해라. 낮잠은 고사하고 잠깐 조는 것도 시어머니에겐 어림도 없었죠. 본인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지금이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알 텐데 참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을 낳고 나서 친정 엄마에게는 좋은 소식이 생겼답니다. 시댁에서의 가정부 일을 그만둔 뒤 전처럼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파출보로 일을 하며 돈을 벌던 친정엄마에게 아버님이 원하시던 손주를 본 게 많이 기쁘셨는지 아버님 회사 근처에 괜찮은 상가 자리 한 곳을 알아봐 주셨고, 또한 보증금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엄마도 모아둔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고깃집을 차릴 수 있었어요. 아버님도 친정엄마도 가게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제게 말을 안 해주셔서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죠. 고깃집이어도 낮에는 엄마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메뉴인 엄마표 김치찌개와 두루치기를 점심 메뉴로 내놓았고, 오피스들이 밀집되어 있는 위치 좋은 상가였기에 점심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와 찾아주시고, 저녁에는 일반 고깃집으로 연인들이나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아오셨어요. 아버님 회사나 다른 회사에서도 회식들을 자주 와 매출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고깃집 오픈은 성공적이었죠. 가끔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할 때 종종 제게 잠시 와 일을 해줄 수 없는지 부탁하셨고, 저도 사정을 시모에게 말해 아들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고깃집이 장사가 잘 되어봤자 얼마나 된다고 너한테 부탁을 한다니? 안 된다. 손이 부족하면 사람을 쓰면 되지. 그 얼마나 아끼겠다고. 당연히 거절하실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혀를 차며 안 된다고 하셨고, 언제 오셔서 얘기를 들으신 건지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버님이 그나마 제 말을 거들어 주셨어요. 거 다녀오라 합시다. 내가 퇴근길에 봤는데 사돈네 고깃집에 사람이 꽤 많더이다. 아가도 눈치 보지 말고 다녀와라. 이럴 때 딸이 도와줘야지. 네, 감사해요, 아버님. 저는 인사를 드리고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오픈 때 이후로 처음 가보았는데 정말 아버님 말대로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저를 뒤늦게 본 엄마는 와줘서 고맙다며 앞치마 하나를 건네주었고, 비교적 간단한 카운터와 주방일 몇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짧게나마 해본 경험이 있던지라 금방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한쪽 귀가 안 들리던 저를 생각해서 엄마는 제게 서빙은 웬만하면 시키지 않으셨어요. 이후로도 아버님의 배려로 몇 번 더 찾아가 친정엄마를 도와주곤 했어요. 가게의 인기는 꾸준히 좋았죠. 시간이 흐르는 만큼 아들도 하루가 다르게 커나갔어요. 그렇게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시모가 어떤 잔소리를 하여도 참을 수 있었죠. 가끔은 집을 나가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어요. 아들이 5살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아들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을 불러 참관하게 하는 참관 수업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시아버님이 엄선해서 골라 소위 잘 나가는 집안 자제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잘 사는 사모들이 많았었죠. 제각각 명품을 휘두르고 올 게 분명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하찮게 입고 가면 아이들 사이에서 제 아들이 조금은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지금 제 옷장에 있는 옷들로는 입고 갈 게 전혀 없었죠. 급한 대로 시모에게 사정을 말했고, 시모도 자기 손주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는지
선뜻 자기 옷들과 가방을 빌려주었어요. 딱 봐도 고가의 명품들이었죠. 아쉽게도 신발 사이즈는 맞지 않아 구두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는 걸로 신고 갔어요. 사모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아들의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학부모들은 패션쇼라도 하는 듯 휘황찬란한 명품들을 두르고 있었고 서로 인사들을 나누었죠. 이후 아이들의 수업이 진행되었고 똘똘한 표정으로 눈을 빛내며 선생님이 내는 문제에 손을 번쩍 들어 맞추어 보이는 아들 덕분에 괜스레 제 어깨마저 으쓱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고 식사를 하면서도 학부모들의 입은 쉴 틈이 없었죠. 아까 지민이 너무 똘똘하더라. 지민 엄마는 너무 좋겠어요. 아들의 칭찬을 듣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아들을 칭찬해준 학부모의 아이도 똑같이 칭찬하며 꽤나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어요. 이후 분위기는 무르익어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와 와인이 함께 나왔고 다들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어댔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도 그리 못 사는 집은 아니었기에 웬만한 식사 예절은 몸에 배어 있었죠. 그런데 옆에 앉은 다른 학부모 한 분이 갑작스레 제 구두를 보더니 묻더라고요. 어머, 근데 지민 엄마 그 구두 어디 거야? 처음 보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당시 신었던 제 구두는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했을 때 엄마가 축하한다며 면접 보러 갈 때 신으라며 시장에서 사다 준 브랜드 없는 일반 검은 구두였어요. 사실대로 말하기도 애매하여 그저 웃으며 곤란한 티를 내고 있는데 굳이 제 구두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며 식탁 밑으로 고개를 숙이는 학부모 때문에 와인이 쏟아졌고 시모가 빌려준 블라우스와 가방에 새빨간 와인이 다 튀고 말았어요. 학부모는 놀란 채 냅킨으로 블라우스를 닦아주며 말했어요. 어떡해. 미안해요, 지민 엄마. 내가 신발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구두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요. 지민 엄마 구두가 처음 보는 구두 같은데 꽤 고급스러워 보여서 자세히 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미안해서 어떡해요? 예전에 선물 받은 거라 어떤 브랜드인지 몰라 대답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식탁 밑으로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꽤나 무례한 상대 학부모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술술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학부모는 미안하다며 수선비는 자기가 물겠다고 드라이 맡기면 비용을 자기에게 청구하라며 본인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그 명함을 받아들었죠. 수선비보다도 이 옷들을 다시 시모에게 건네줄 때 시모의 반응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가방은 가죽이라 어찌 닦으니 티가 그리 안 났는데 블라우스는 하얀색이라 붉게 튄 와인은 닦아봤자 더 번질 뿐이었죠.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다들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온 남편들의 차를 타고 흩어졌어요. 저도 뒤늦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줄 수 없는지 물었죠. 귀찮다는 듯한 말투였지만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차를 끌고 왔어요. 데리러 와줘서 고맙다며 차에 올라탔고 남편은 와인이 튄 블라우스를 보며 묻더라고요. 그 옷 엄마 거 아니야? 음, 옆에 앉은 학부모가 와인을 엎지르는 바람에 블라우스에 튀어버렸어. 어쩌면 좋지? 에휴, 그거 엄마가 아끼는 옷인데 조심 좀 하지. 남편은 역시나 제 편에서 생각해주기보다는 저를 핀잔하기 일쑤였죠.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시모는 블라우스를 보더니 놀랬는지 토끼 눈을 하고서 언성을 높인 채 물었어요. 아니, 지민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 있다길래 생각해서 통 크게 아끼는 블라우스 빌려줬더니 지금 뭘 묻혀온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식사하는데 옆에 앉은 학부모가 와인을 엎지르는 바람에 와인이 조금 튀었어요. 제가 내일 당장 수선해서 드릴게요.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이내 제 뺨을 때리며 말했어요. 뻔뻔한 것 같으니. 이게 수선한다고 될 것 같냐? 내일 당장 똑같은 걸로 사와라. 알겠어? 말을 마친 시모는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갔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한마디 거들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수선한다고 해서 흰 블라우스에 빨갛게 물든 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수선해준다고만 하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화낼만 하지. 조심했어야지라니. 제가 부주의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와인이 떨어져 옷에 튀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억울하면서도 이런 일로 뺨을 맞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비참하고 한심스럽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나오는데 시모가 제 뺨을 때린 것을 언제 본 건지 화장실 앞에서 서 있던 아들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할머니 미워. 할머니가 자꾸 엄마 괴롭히고 엄마는 맨날 울고 할머니 진짜 미워. 이 집에 제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제야 제 옆에 어느새 조금 커버린 제 아들이 있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어요. 참 아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라서 미안하면서도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을 꽉 안아주며 토닥여주는데 겨우 멈추었던 눈물이 다시 흘렀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더 아들을 꽉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민이, 엄마는 괜찮아. 엄마 생각해주는 건 역시 우리 아들뿐이네. 엄마 울어? 울지 마. 내가 호해줄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꽉 안았는데 제가 우는 걸 어찌 알았는지 품에서 힘을 줘 나와 그새 붉게 달아오른 제 볼을 쓰다듬으며 호하고 바람 부는 아들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블라우스를 들고 백화점을 찾았죠. 해당 브랜드 매장으로 가서 블라우스를 보여주고 똑같은 옷이 있는지 물었어요. 직원은 옷을 살피더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매장 안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오더니 제게 말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블라우스는 이미 국내에서 단종된 상품이라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알겠다며 고맙다고 말한 뒤 백화점을 빠져나왔어요. 이 사실을 시모에게 말해봤자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아 일단은 인터넷으로 구매가 되는지 검색해 보았죠. 다행히 여러 판매처가 나왔고 구매도 가능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무슨 블라우스 하나에 100만 원이 넘었고 한낱 주부인 저는 생활비라고 받아봤자 이 정도의 금액을 덜컥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기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고는 도움을 요청했죠. 당신이 저지른 일이잖아. 알아서 해결해야지. 나도 아빠 회사 다닌다지만 달에 몇백 못 받고 그것마저 엄마한테 주고 나도 용돈 받아 쓰는 거 당신도 알잖아. 마마보이인 남편은 결혼을 하여도 어렸던 저한테 쉽사리 월급을 맡기지 못했고 시어머니에게 저에게 생활비 주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월급을 맡겨 용돈을 타 생활하였어요. 알만한 남편의 상황에 저는 마지못해 어제 받은 명함을 꺼내들었죠. 남편에게는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은 뒤 해당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수신음이 흘러 그 학부모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보라 엄마. 저 지민이 엄마입니다. 어제 명함 주셔서 연락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안녕하세요. 그럼요.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옷은 수선하셨나요? 아니요. 흰 블라우스라 수선해도 얼룩이 남을 것 같아서 그냥 다시 구매하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제가 대신 구매해 드릴게요. 모델명이랑 주소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는 정말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죄송해요.
선뜻 본인이 대신 구매해 주겠다며 죄송하다 말하는 학부모에게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굳이 안 사주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데 당연히 제가 물어드려야죠. 어제 한 행동 때문에 개념이 없는 학부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의외의 모습에 어제 보인 모습들은 그저 호기심에 한 행동들인데 내가 오해한 건가 싶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거절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는 문자로 모델명과 주소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학부모는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 반갑다는 말투로 말했어요. 어머, 지민 엄마, 주소가 우리 집 근처네요? 우리 애 학부모 중에 이웃 주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제 일은 있고 우리 친하게 지내요. 다음에 내가 밥이라도 살게요. 저도 같은 동네에 아들의 어린이집 학부모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반갑더라고요. 이후 그 학부모는 본인이 말한 대로 일주일 안에 시모의 블라우스와 동일한 새 제품을 집으로 보내주었고 말한 대로 몇 번 만나서 밥도 같이 먹었답니다. 제가 아이를 일찍 낳았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첫인상은 좋지는 않았지만 알고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깊은 것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라 느꼈고 그렇게 저희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남게 되었죠.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 사고가 나 장애를 얻고 집안이 망하면서 제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씩 떠나갔던 터라 이후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느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끼리 친하니 이보다 더 좋은 사이는 없었어요. 물론 그날을 기점으로 지금까지도 여러 도움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시모는 동일한 블라우스가 더 이상 국내에 팔지 않아 인터넷으로 주문하였다고 하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었는데 진짜 배송이 오는 것을 보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이후 저는 밉보일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덕분에 지나친 시모의 잔소리는 피할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의 고깃집의 인기는 날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 주말만 되면 타 지역에서도 와서 먹었기에 초반보다 사람이 더욱 북적였죠. 그러다 친정엄마의 가게와 가맹을 맺고 싶다는 분이 생겼고 친정엄마는 뜻하지 못한 제안에 고민을 하는 듯 하였어요. 가게를 멀리서 찾아주었는데도 줄이 길어진 탓에 재료가 소진되어 그냥 돌아가는 손님들도 생겼고 그런 손님들을 볼 때마다 친정엄마는 마음에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다른 지역에 2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2호점도 오픈과 동시에 사람으로 북적였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건지 시모가 밥을 먹으며 갑자기 묻더라고요. 얘 지민 엄마야. 사돈네 고깃집이 2호점도 냈다면서? 네. 어떻게 아셨어요? 다 들었지. 어떻게 알았겠니? 처음 사돈네 고깃집 차리기 전에 우리 집 영감이 자리 알아봐주고 보증금도 보채줬다 들었는데 설마 입 싹 닫고 모른 체 하는 건 아니겠지? 시모는 축하한다는 말은 고사하고 이 와중에도 자기 이득을 취하려 하였고 그 모습에 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대답 없이 애써 웃어 넘겨 보였어요. 그러자 옆에서 함께 식사하시던 아버님이 먹던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돈한테 내가 베푼 호의는 그 전에 사돈이 우리 집에서 꽤나 오래 일을 했는데도 왜 우리가 사돈 되었다고 매몰차게 내보냈잖소. 그래서 퇴직금 겸 해서 준 거니 행여나 사돈네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가 너는 지금 사돈네가 한참 바쁜 시기일 테니까 종종 가서 일 좀 도와주고 해라. 네, 아버님, 그럴게요. 시아버지 말에는 꼼짝 못하는 시어머니도 아버님의 말에 알겠다며 말과는 다른 표정으로 입을 삐쭉 내민 채 마저 식사를 했고 민망했는지 지금껏 잘 먹던 음식들 간이 너무 세다며 괜한 음식 타박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모의 모습에 도 같은지라 그러려니 하면서 원하는 대로 남은 음식들을 간을 더 약하게 하여 새로 해나갔더니
배가 부르다며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얄미운지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기에 익숙해질 만도 한데 겪을 때마다 상처로 남았죠. 시간이 흘러 아들의 어린이집 졸업식이었어요. 친정엄마와 시부모님도 총출동하여 아들의 어린이집 졸업을 축하해 주었죠. 어느덧 친해져 버린 보라엄마와도 인사를 나누었고 제 옆에 있는 시모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제게 와서 물었어요. 옆에 계신 분이 시어머니셔? 네,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를 아세요? 아니, 안다기보다는 어딘가 낯이 익어서. 시모가 보톡스를 좀 맞았다곤 해도 막 성형을 하거나 했던 그런 흔한 얼굴은 아니었기에 낯이 익다는 보라 엄마의 말에 의아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라 엄마가 뜻밖의 말을 꺼내놓았어요. 아, 기억났다. 예전에 우리 친정아빠가 폐차 사업을 했었거든? 그때 멀쩡하게 생긴 빨간 차를 몰고 와서는 사고 난 것도 아닌데 빠르게 폐차해달라고 난리쳐서 아빠가 이렇게 멀쩡한 차를 폐차시키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의아했었거든. 그때 나도 바로 옆에 있었던지라 기억이 나. 빨간 차라고 하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딱 하나였죠. 사고가 나던 날 아버지와 함께 타고 가던 차를 맞은편에서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질주해오던 빨간 차. 저는 더 자세한 말을 듣고 싶었지만 아들의 졸업식이 시작되었고 남편이 저를 찾는 바람에 저는 일단 나중에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말한 뒤 아들이 있는 쪽으로 갔죠. 잠시 잊고 있던 사고에 대한 기억이 떠오름과 동시에 보라 엄마의 말이 신경 쓰여 즐거운 아들의 졸업식 날임에도 표정이 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의구심을 마음에 품고 아들의 졸업식을 마쳤고 친정엄마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대로 가게로 향했죠.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점심이나 회식으로 회사 사람들과 몇 번 와서 밥을 먹었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오픈 때 가족들과 다 같이 왔던 날 이후로는 처음 방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반찬을 가져오고 가게를 나서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갈 수 있는 화장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찾아가더라고요. 어머님, 언제 친정엄마 가게에 오신 적 있으세요? 제 물음에 시모는 제 친정엄마와 아버님 눈치를 살피더니 답했어요. 아니다, 무슨. 왔으면 내가 너한테 말을 했겠지. 남 눈치 보지 않는 시모의 성격을 알기에 그 말에 바로 수긍하고 넘겼죠. 그날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보라 엄마에게 더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하였고 이후 며칠이 지난 후에야 약속을 잡을 수 있었죠.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하면서 식당으로 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아이들 얘기를 한참 하다가 조심스럽게 제 본론이었던 빨간 차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냈었죠. 언니, 근데 저번에 말했던 거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를 봤었다고.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있어? 그때 말한 그대로야. 아빠가 폐차 사업 하실 때 너희 시어머니가 빨간 차를 급하게 폐차 좀 시켜달라고 했었고, 그게 좀 기억에 남아서 그때 뵙고 기억이 나더라고. 그때 차가 당시엔 고가의 차이기도 했고, 워낙 멀쩡했던지라 폐차는 시키지 않고, 아깝다고 번호판 변경해서 친정엄마가 그냥 타고 다녔었어. 그때가 언젠지 기억나? 2007년도인가 그랬을 거야. 지금은? 지금도 타고 계셔? 지금은 폐차시켰지. 그래도 그때 타고 나서 10년은 가까이 탔을걸? 그치. 아무래도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그럼 뭐, 사진이라도 찍어둔 거 없어? 사진이라. 예전에 친정엄마랑 놀러 가서 찍었던 사진에 그 차도 보일 텐데 보여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라 엄마의 핸드폰을 주시했어요. 그리고 보여준 사진을 보자마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제가 기억하던 그 빨간 차와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저는 보라 엄마에게 부탁해 그 차량 사진을 전달받았어요. 물론 똑같은 차량에 동일한 색상으로 시어머니가 끌고 다니다 폐차를 요청한 걸지도 모르고
보라 엄마가 사람을 착각한 걸지도 모르니 아직 확실한 건 없었지만 시기도 맞아떨어지고 정황상 그때 그 교통사고의 주범이자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 시모라는 의심은 들었죠. 적잖은 충격을 받은 저는 고맙다며 미안하지만 먼저 가보겠다며 자리를 떴고 언니도 지금 제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았다는 걸 느꼈는지 궁금한 게 많을 법도 한데 더 이상 제게 묻지 않고 저를 보내주었어요. 식당을 나와 저는 바로 친정엄마의 가게로 갔어요. 얼굴이 허옇게 질려있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서 오더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죠. 저는 아까 그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어요. 친정엄마도 제 말을 듣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 사진을 달라 하셨고 도통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던지라 일단은 달라는 대로 전달을 하였죠. 이 일을 알고 나니 집으로 돌아가 시모의 얼굴을 보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시모에게 아무 말 없이 친정집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들어갔어요. 아들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들까지 데리고 와 친정집에 함께 있었죠. 계속 울려대는 핸드폰에 전원은 아예 꺼버린 채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으나 내일 학교를 가야 하는 아들을 생각하여 장사를 뒤늦게 마친 친정엄마가 집에 들어온 뒤에야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시모가 있는 집으로 옮겼어요. 역시나 시모는 제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는지 거실 소파에 누워있다가 제가 들어오니 벌떡 일어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말도 없이 애까지 데리고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느냐고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친정집에 잠시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이만 들어가 보겠다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자느라 업고 있던 아들을 방 침대에 조심스레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니 뒤에 남편이 시모에 이어 제게 핸드폰은 왜 꺼둔 거냐며 자고 있는 아들은 생각지도 않는 건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아이가 자고 있으니 조용히 말하라니까 내일 아침 일찍부터 회의가 있으니 일찍 깨우라는 말을 남긴 채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갔고 그런 남편에게도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항상 저보다는 자기 엄마가 우선인 마마보이 남편과 지금껏 이 넓은 집안일을 홀로 시킨 것도 모자라 사사건건 잔소리로 상처를 주었던 또 어쩌면 사고의 주범일지 모르는 시모. 이 두 사람과 더 이상 한 공간에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아들을 생각해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제 아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홀로 이혼을 결심하며 여러 생각들에 밤을 지새웠죠. 그 때문에 평소보다 30분 늦게 잠에서 깨버렸고 급한 대로 어제 점심에 먹다 남은 찬밥과 함께 간단하게 냉장고 속 반찬들을 꺼내 밥상을 차렸죠. 남편은 허겁지겁 옷을 둘러입고 식탁에 앉으며 오늘 빨리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깨웠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고는 밥을 한술 뜨더니 숟가락을 던지며 말했어요. 지금 늦은 것도 모자라서 찬밥을 내온 거야?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나 찬밥은 죽어도 안 먹는 거 몰라?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어떤 짜증을 내도 다 받아주며 넘어갔을 텐데 이미 온갖 정이 다 떨어져 이혼까지 결심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내가 이 집 식모야? 당신 하냐냐고. 일찍 일어나야 되면 당신이 알람 맞춰서 알아서 일어나면 되잖아. 그리고 한 끼 정도는 찬밥 먹을 수도 있지. 제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이 집에 시집와 처음 있는 일이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부는 제가 일어날 때쯤 이른 아침부터 어딘가를 나가는 것 같았어요. 시무도 소란스러웠는지 나와선 저와 남편의 얘기를 듣더니 격노하며 제게 고함을 쳤죠.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어제는 말도 없이 늦게 와서 우릴 배달이나 시켜 먹게 하더니 오늘은 평생 찬밥 먹어본 적 없는 애한테 아침 밥상으로 찬밥을 줘? 뭘 했다고 큰 소리를 내? 이후 분이 안 풀렸는지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다락방까지 끌고 갔어요.
어찌나 힘이 센지 시무의 손을 떼어내려 해도 꼼짝하질 않더라고요. 이후 다락방 안에 저를 밀어넣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너는 거기서 정신 차릴 때까지 못 나와. 이내 철컥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고 예상대로 문고리는 돌려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락방 문에는 항상 키가 꽂혀 있었는데 시모가 그 키를 빼가는 것 같았죠. 분명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걸 알 텐데 그걸 알면서도 저를 가두었다는 것은 고문을 행하는 것 같았죠. 점점 옥죄어오는 숨막힘에 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곧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를 애타게 찾는 듯 했어요. 그리고 연이어 시모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민아, 얼른 학교 갈 준비하고 나와라. 할미가 용돈 줄 테니까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는 지금 할미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고 있어. 할머니 나빠. 엄마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아들은 으앙하며 더 크게 울었고 뒤이어 들려오는 시모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빽! 그만 울지 못해? 지민이 너도 할미 말 안 들으면 네 엄마처럼 벌 준다? 어떻게 8살짜리 손주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급하게 끌려오느라 핸드폰도 없었고 창문도 없는 다락방이라 나갈 수 있는 방도가 없었어요. 저는 가슴을 쿵쿵 쳐대며 가빠오는 숨을 애써 고르게 쉬려 노력했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끼며 풀썩 주저 누웠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고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망치를 들고 있는 친정엄마가 있었어요. 시모도 소리에 놀라 뒤늦게 온 듯 보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시모가 친정엄마에게 따져 묻자 친정엄마는 찰싹하는 굉음을 내며 시모의 따귀를 때렸고 저도 시모도 너무 놀라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 정적은 시모가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깨졌고 친정엄마는 한 번 더 시모의 뺨을 때리며 말했어요. 2007년에 당신이 술 먹고 운전한 날, 그날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남편이 죽었어. 그날 당신 때문에 내 딸은 한쪽 청력을 잃었고. 친정엄마의 말에 시모는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고 그게 무슨 소리냐며 물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핸드폰을 보여주었고 그걸 보자 시모는 주저앉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보여준 화면은 제가 보내드렸던 빨간 차 사진이었어요. 그렇게 제 예상은 확신이 되었고 저는 원망스린 눈빛으로 덜덜 떠는 시모를 보았죠. 그리고 친정엄마는 뒤이어 충격적인 말들을 더 늘어놓았어요. 당신이 골프 모임 한다고 우리 가게 단체로 빌렸을 때 직원들이 그러더라고. 웬 늙은 아줌마들이 젊은 남자들이랑 살부비며 히히덕거린다고. 그래서 가게 CCTV를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라. 시모는 그 말에 더욱 몸을 떨더니 이내 친정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빌더라고요. 이 일은 우리 집 양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그러자 타이밍이 신기하게도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한테 계속 비밀로 하면 내가 영영 모를 줄 알았어? 당신 끝이야. 지금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에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벽을 짚어 겨우 일어나려는데 폐쇄된 공간에 너무 오래 있어서인지 아니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먹어서인지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고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이나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그날에 관한 일들에 대해 친정엄마에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엄마의 가게가 2호점을 내고서 한참 정신이 없을 때 시모가 엄마에게 찾아와 저녁 때부터 마감 때까지만 가게를 통째로 빌려달라고 했었답니다. 종종 갖는 골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사돈네 고깃집이 잘 나간다고 자랑을 했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자기들끼리 편히 먹고 맛있게 가게에서 자리 좀 비켜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골프 모임 같은 사적인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 일은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직원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 CCTV를 확인했고 그걸 본 친정엄마는 경악을 금치 못해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엄마는 괜히 분란만 일어날 것 같아 말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의 주범이 시모라는 걸 알고는 그 길로 곧장 시아버님에게 가 그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모는 함께 골프를 치고 다니던 아주머니들과 남자들을 돈 주고 노래방 도우미처럼 부르는 문란한 술집을 종종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차 사진을 가지고 시아버님에게 물었다고 해요. 그 빨간 차는 시모의 차가 확실했고 사고가 있던 그날 시모는 늦은 시간에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돌아와서는 시부에게 큰일 났다며 사고에 대해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덜미가 잡힐까 두려웠던 시모는 그 차를 폐차시키기로 한 거였고 시부는 그 모든 죄를 알면서도 아내이고 가족이라는 명분하에 덮으려 했었다며 고개 숙여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친정엄마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증거도 없었고 시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다락방에 갇힌 날 제 아들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다짜고짜 울면서 저 좀 꺼내달라고 시모가 나를 다락방에 가두었다고 말했고 그 말에 친정엄마는 집으로 달려왔고 전에 파출보로 일했기에 집안 구조를 잘 알던 친정엄마는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들어 문고리를 부수고 저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시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고 시부도 타이밍 좋게 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였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을 하였고 양육권까지 받아 현재는 제 아들과 친정엄마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큰 책임을 느끼던 시아버님은 위자료를 넉넉하게 챙겨주셨고 저와 엄마는 그 돈을 모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꽤 괜찮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후 계속 연락하며 친분을 쌓던 보라 엄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제 속사정을 모두 말하였고 보라 엄마는 제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사실 약간은 제 속사정을 듣고 이제 저를 멀리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을 조금은 품고 있었는데 걱정이 무삭하게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렇게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은 건 처음이라 괜히 눈물이 울컥하였죠. 학창시절 제 길을 갖고 놀려대던 반 아이들의 지난 아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조금씩 씻겨나가는 것 같은 기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라 엄마는 위로뿐만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본인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어요. 사실 다달이 양육비도 받고 친정엄마의 가게도 여전히 좋은 매출을 보이고 있어 사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저도 제 일을 하고 싶었고 보라 엄마의 제안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처럼 좋은 기회로 들렸죠. 너무 고맙다며 제안에 흔쾌히 승낙했고 현재 저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주눅 들어있던 모습에서 당당한 워킹맘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후 친정엄마를 통해 들은 소식으론 시모는 위자료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났고 남편은 자신의 엄마가 자기와 같은 나이 또래 남자들과 바람을 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시모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더 이상 그 집안과 얽히고 싶지 않아 저는 이후 소식도 듣지 않겠다 하였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많은 일들을 겪었던지라 사연이 꽤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